실제로 부채는 언제나 심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채 터진다 말을 하는데 그건 결국에는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도 투자에 훨씬 더 유리하고요. 장기적인 모멘텀이 좋다 보니까 난이도도 쉬워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장기 투자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투자를 좀 해보시라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부채가 38조 달러를 넘었는데 어느 정도로 위험한 수준인가요? 사실 이제 미국 부채가 38조 달러를 넘었다, 몇 조 달러를 넘었다, 수치야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 중요한 골자를 이제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미국 부채가 얼마나 이제 많아지던 간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부채는 언제든지 정부의 주도하에 녹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채가 좀 힘을 잃게 만드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돈의 가치를 그냥 하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빚을 가지고 돈의 가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한 100년 전에 100년은 너무 갔나요? 한 50년 전에 우리가 이제 한 1억이라는 돈의 가치와 지금의 1억의 가치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건 돈의 가치도 그렇지만 빚의 가치도 똑같습니다. 50년 전에 이제 1억의 빚이 있다라는 것이랑 현재 빚이 1억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존재하죠. 이게 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이고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간접적인 방법, 금액을 그냥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저 부채가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면 그거를 심각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유동성을 통해서 돈을 찍어내게 되면 38조 달러라는 거 지금 보면 엄청 커 보이겠지만 돈을 막 찍어내게 되면 그때부터 38조 달러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채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부채로 인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겠구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미국 부채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라고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매년 천문학적인 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자율도 떨어지죠. 그래서 부채에 대한 이자 감당도 좀 부담이 낮아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유동성 확보를 하게 되면서 돈이 풀리게 되면 이 빚의 가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채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부채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다, 괜찮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채는 언제나 심각했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됐었어요. 이번엔 정말 큰일 났다, 이번에는 부채 터진다 말을 하는데 그건 결국에는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터진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은 정말 연착륙을 통해서 스무스하게 잘 해결을 해나가느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해결이 된다라는 거. 해결이 되지 않는 부채라는 거는 국가 단위로 봤을 때 특히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존재하기가 어렵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또 무제한 유동성을 풀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인하 기조기도 하고 연준에서 12월에 조기 긴축 종료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긴축을 이제 하다가 조기에 긴축을 종료했다. 다시 긴축으로 가지는 않겠죠. 중립으로 왔으니까 이제 뭘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유동성 확보 쪽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도 서서히 심리가 먼저 반응하면서 유동성을 맞이할 준비, 투심이라든지 돈들이 풀려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부채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이벤트, 돈이 엄청나게 풀려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추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는 돈을 다시 푼다는 신호로 봐야 하나요? 일단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양적 긴축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돈을 이제 다시 푼다는 신호로 봐야 될까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돈을 다시 푼다는 신호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돈을 다시 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전 단계가 이제 필요하죠. 그럼 쪼이고 있는 걸 멈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긴축을 조기에 종료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립 상태로 이제 넘어가고 그 뒤에는 이제 돈을 풀 텐데 결국에 이제 돈을 푸는 정도까지 가려면 시장에 좀 위기 상황이 터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정도의 급은 아니어도 이번에 발표되는 이번에 셧다운이 마무리가 됐죠. 미국에서도
셧다운이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고용이 너무 심각하다든지 뭐 소비가 너무 심각하게 죽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긴축이 그냥 종료된 것도 아니고 조기 종료가 됐다라는 것은 보다 빠르게 이제 돈을 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미리 지금부터 유동성을 준비해야 된다. 파월 연준 의장의 12월 기준금리 인하는 확정된 게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사를 통해서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단기적으로 봐서는 물론 이제 위축이 되겠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땐 결국 유동성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완화 스탠스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거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또 피벗하는 거 아니야? 다시 긴축 기조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돈을 빨리 푸냐 아니면 좀 천천히 푸냐 이 정도 차이지 푸는 거를 다시 돌려가지고 돈을 걷어들이는 이런 기조로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한테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이유가 달러를 지키기 위한 전략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국가 단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업 구조 자체가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 구조가 아니면 좀 다른 데로 뭐 보내버리죠. 그래서 제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높은 마진율을 보여주는 사업들만 남기고 공장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국가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뭐 기초적인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도 많이 약해졌으니 이거를 다시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도 미국으로 지금 다시 돌아와라. 리쇼어링 정책이랑 다시 이제 헤쳐모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한번 또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달러를 지키기 위한 전략 이것도 맞는 말인데 더 정확히는 제가 보기에는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달러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조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데다 넘기니까 신흥국들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생산 공장 다 미국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우리 동맹국들 관세 관련해서도 조금 더 최애국 대우를 해주겠다. 그리고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요, 지금 뭐를 가장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냐면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뺏길 위기에 처해 있느냐 이거를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중국 견제가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미국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을 이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딱히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좀 더 많이 성장을 해도 뭐 미국은 좀 덜 성장을 해도 패권만 잘 유지가 되면 미국은 크게 나쁠 게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성장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근데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단계로 오려고 하니 이걸 그냥 틀어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전략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내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라고 너무 중국만 콕 집어가지고 야 너희만 공격할 거야 라고 하는 건 명분도 부족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성장률을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금을 미국 쪽으로 다시 헤쳐 모으게 만드는 이러한 전략을 좀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율이 1,470원을 상회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도 괜찮은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최근에 뭐 1,470원을 넘어서기도 했고 조정이 나와서 50원대 정도까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주식을 계속해서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미국 주식이 훨씬 좋지 않나요? 근데 솔직히 여기에 제가 뭐라고 부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도 투자에 훨씬 더 유리하고요. 원화 가치 하락에 비해서 달러 가치 하락이 훨씬 더 안 되고 있고 방어가 더 잘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이 좋다 보니까 난이도도 쉬워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이 좀 더 이제 자료의 접근성도 많고 방대한 자료들을 접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좀 더 제가 특화되어 있어서 잘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지 그냥 시장의 매력도만 놓고 보면 미국 주식이 훨씬 더 매력적인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환율이 불안정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훨씬 더 미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환율이 지금이야 방어가 되는 듯 하거나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제 입장에선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걸 점진적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속도에 비해서 이게 방어를 하다가 잘 방어가 안 되는 수준으로 가잖아요. 그런 심리가 무너지는 구간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패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뭐 60원, 70원, 80원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1500, 1600, 1700, 뭐 2000 이런 식으로 확확 뛰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패닉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게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이게 심리가 무너지면서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 거기서 오는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심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계속 주의를 하면서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 주식을 하는 매력도가 무엇이 있겠느냐. 미국 주식이 일반적으로 매력적인데, 일단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미국 주식을 이제 난이도가 좀 낮고 조금 더 이제 매력적이다, 뭐 좀 안정감이 있다, 장기적으로도 좋다라는 쪽으로 투자를 하되,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사이클을 따라서 추종하면서 매매하기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뭐 미국에서 먼저 이제 주도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국에서도 이제 그 산업 트렌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좀 세금적인 메리트라든지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좀 기대해 보면서 이 사이클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시장이니 좀 장기 투자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사이클 투자를 좀 해보시라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면 결국 자산은 어떤 형태로 들고 있어야 안전할까요? 일단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금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이제 시장이 무너질 것이냐 안 무너질 것이냐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저는 시장은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뭐 다들 황당해 하십니다. 아니 그런 말은 나도 하겠어요 하시는데, 실제로도 이러한 식으로 양방향의 이제 전략을 모두 취해놓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시장은 유동성 기조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떠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불경기 모멘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 환율 모멘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혹시라도 돌발악재로 급락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경제적 에어백, 안전마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장치들이 필요해요. 그게 결국 현금이죠. 그래서 완전히 몰빵해서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일정 정도를 떼어놓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데, 비상 상황이 터지면 써야 되는데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시장이 좋을 때 그걸 씁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써 하면서 뭐 갖고 있던 돈들을 다 투입해버려요. 비상금이라는 게 뭐겠어요? 좋을 때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비상 상황에 쓰라고 있는 게 비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보해두고 있는 현금은 비상 상황, 말 그대로 급락, 폭락이 떨어졌을 때 더 살 물량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쓸 물량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그 현금을 일정 정도 떼놨다라고 하면 안전마진이 확보되기는 했는데, 이 현금이라는 게 어때요? 지금 유동성 기조기 때문에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원화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긴 한데 달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하고 이제 긴축이 종료됐으니까 유동성까지 넘어가게 되면 달러 가치도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원화보다 덜 빠진다의 차이일 뿐이지 달러도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매한가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걸 방어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냐? 결국 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금을 저는 현금과 섞어서 확보하는 전략을 가장 권장드리고 있어요. 근래에 이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유동성이 스탑된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금 가격이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기적으로는 당장 동결이 되더라도 결국 금리 인하한다. 그럼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금 가격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화폐로만 보유하시기보다 금과 섞어서 안전마진을 확보하게 되면 지금 현재 화폐 가치가 뭐 달러뿐만 아니라 원화는 더 빨리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해칭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픈 AI가 정부에 대출 보증을 요청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AI 버블의 시작 신호인가요?
일단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뭐 버블 논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버블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워낙에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기술적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뭐 실업을 얘기할 때도 구조적 실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회사에서 다니고 있던 데서 그만두고 다음 회사로 옮기는데 뭐 오늘 그만두고 내일부터 새 회사로 바로 출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뜨는 시간, 이 구간에 좀 실업이 나오는 거를 보통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실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AI라든지 그동안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핵심 섹터 쪽으로 돈이 몰렸다가 그 다음 섹터로 이제 옮겨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구조적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돈이 좀 이동하는 과정. 왜냐면 이제 첫 번째 주도 섹터에서 순환매가 돌려면 다음 섹터로 또 돈이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섹터에서 일정 정도 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는 과정에서 증시가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동안 시장을 많이 주도했던 게 아무래도 AI 쪽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고점 논란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대출 보증을 요청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좀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오픈 AI만의 이슈를 가지고 전체 AI 산업이 지금 고점 논란이다라고 확장시키기에는 아직 AI의 수요 자체도 너무나도 좀 크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월가에서 말하는 AI 버블 주의 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뜻하나요? 일단 월가 쪽에서 얘기하는 이 AI 버블주의 단계라고 할 만한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수요가 그러면은 너무 과하게 미리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걸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월가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AI가 초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그런 입장은 거의 없어요. 뭐 사실 지금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이제 AI 사이클 자체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과하게 해석하는 투자자들은 AI가 그냥 뭐 끝장났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극단적이에요. 보통 이제 AI가 지금 완전 초기 단계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앞으로 AI가 이만큼이나 파급 효과가 있고 확장할 것 같으니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인데 이제 AI라는 사이클 자체가 끝나버렸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AI를 지금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왜냐하면 지금 AI 관련된 인프라를 또 제대로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AI가 지금 고점이라고 논하기에는 스타트도 지금 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을 좀 생각해 보셨을 때는 우리가 보통 1차적으로 좀 파동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뭐 2파, 3파 이렇게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우 한 1파 정도 마무리하고 조정을 보여주는 좀 그런 정도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번 조정이 그냥 우르르 무너진다라고 생각해서 대피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간 이제 AI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못 잡았던 분들이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눌림목으로서 삼아보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지금 과정에서 저는 AI를 투자를 신규로 진입하는 건 다소 좀 권장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11월 달 들어서면서 증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AI 관련된 하락으로 인한 매도세가 좀 되고 재차 반등 주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신규 진입이라든지 재진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좀 고려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빅테크들이 AI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인가요? 이제 빅테크들이 AI에다가 돈을 많이 쓴다. 이게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다? 글쎄요, 이거를 좀 시각을 다르게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좀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뭐 원자재라든지 각종 이제 물가가 올라가다가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이 마지막 단계라고 보통 평가하는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임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마지막에 오는 인플레이션이고 가장 강력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물가가 워낙에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그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 물가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월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급여를 맞춰주려면 사실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이 왔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을 기업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이 닥친 현 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AI, 그걸 이제 넘어서서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원래 이제 기준금리를 지금 인하하고 있는 국면인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풀게 되면 불경기에서 이제 호경기로 넘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호경기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되면서 고용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빅테크라든지 각종 기업들은 이 고용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임금을 올린다든지 고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돈들을 고스란히 자동화, 로봇, AI 이쪽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감당이 안 될 정도다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로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기업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한 것이 공장이 모두 셧다운이 되면서 이제 정지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언제 또 이런 질병이라든지 이런 비상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때 또 이런 막대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자동화라든지 로봇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필요성들을 특히나 제조업 측면에서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체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현 수준에서 고용이 많이 무너졌다, 불경기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예전 수준의 고용까지 회복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나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기업들이 너무 많이 돈을 쓰고 있다, 인건비라든지 임금에 쓸 돈을 투입한다라는 걸 고려하면 저는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수준,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수준의 돈을 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처럼 실제로 매출 최상위의 기업도 많은데 버블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국가 단위로도 전략 자산으로서 이제 GPU를 확보할 만큼 지금 엔비디아 기업의 위상이라든지 중요도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건 엔비디아인데,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얼마 안 돼서 이제 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만약에 실적이 만약에 이제 예상보다 잘 나온다, 그럼 또 이제 AI 고점 논란이 불식시켜지면서 또다시 이제 AI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는데, 만약에 예상보다 실적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역시 고점이었어 라고 하면서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든 예상보다 실적이 못 나왔든 아무리 이제 못 나왔다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갭의 차이가, 나는 한 100만큼 성장할 줄 알았는데 80만큼 성장했네? 그럼 실망감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성장을 안 한 걸까요? 성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를 이제 너무 높게 잡았다, 뭐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업의 성장이 멈췄다, 이제 고점이다, 앞으로 더 성장을 못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너무 앞서 나가서 이제 주가를 반영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키 맞추기를 하면서 떨어지는 과정은 있겠지만 이 성장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연 이제 AI가 지금 고점 논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단계예요. 우리가 뭐 이제 수요 공급 법칙 많이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죠. 아주 처음에 배우는데,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 저는 가장 긍정적인 게 공급 쇼티지가 오는 것보다 수요가 증가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단계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급이라는 것은 정말 충격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올라간다든지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포인트들이 많은데, 수요가 물밀듯이 이제 늘어나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서 성장을 기반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향후 이제 AI 성장성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매출 최상위 기업들이 고점 논란을 받을 정도로 주가가 과하게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익을 내고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따놓은 수주라든지 가격 같은 경우에도 서로 못 가져가서 지금 난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가 깐부회동이라고 해서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에 한 26만 장 정도 GPU를 이제 약속을 했는데 기존에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이제 30만 장이 좀 넘어갈 걸로 기대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전 세계 3위 수준이에요. 지금 뭐 미국이랑 이제 중국 이렇게 가면 뭐 1000만 장이다 400만 장이다 막 얘기하는데 1등이랑 2등이랑 갭도 엄청 크고 2등이랑 3등 갭도 엄청 커요. 30만 장 정도로 우리가 이제 3등까지 올라갈 정도로 기대가 된다라는 것은 아직도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이
AI 패권 경쟁에 있어서도 서로 GPU를 누가 먼저 뛰어난 GPU를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크게 저는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당분간 엔비디아의 강세 그리고 이 수요 멈출 거라고 보여지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AI 버블 붕괴가 온다면 일반 투자자들은 어떤 신호를 먼저 보아야 할까요? 만약에 이제 AI 버블 붕괴가 온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신호는 역시 이제 지수라든지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스닥이라든지 그다음 나스닥 종합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무너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AI 쪽에서 단기간에 이제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충격이라는 것이 완전히 끝나는 충격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우상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올라가기만 하진 않죠.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우상향을 하게 되는데 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요 정도 구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뭐 지수까지 뭐 크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과하게 무너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는 빅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례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2차전지 종목들이 정말 잘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정말 돌발악재가 터지면서 모조리 뭐 증시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2차전지는 결국 말도 안 되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돌발악재 뭐 증시가 무너지면서 크게 워낙에 여태까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무너질 때도 크게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런 악재가 터지면 뭐 그런 식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일생일대 이제 기회가 온다라고 해석해도 저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 시점에서 11월 들어서면서 AI 관련된 종목들의 차익 실현 그리고 매도 물량을 통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저는 신규 진입을 하기보다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올라가는 국면에서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고 가장 중요한 신호는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스닥 종합과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이 추세가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였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하는 앞길에 수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항상 오늘만 그리고 이번 사이클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사이클도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조급한 매매가 아니라 내가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원칙에 따른 매매를 이어가실 수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